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5차 ADI 콜로퀴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고요. 거기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석탄 발전의 페이징 아웃이 아니라 이제 페이징 다운, 단계적 감축이 가시화가 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관련되는 규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유럽과 미국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고 유럽 연합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린 딜의 일환으로 입법화가 되었고요. 빠르면 2026년에 발효가 될 예정이라서 유럽 시장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 여러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그 오늘 국내에서 환경정책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시는 한성대학교 윤경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다 마치셨고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성대학교에서 중요 보직을 맡으셨는데요. 학과장, 행정대학 원장, 그리고 기획처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평가실무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소개해 드리고요. 마이크를 윤경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구민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그 도입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7월 달에 7월 14일 날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각국의 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국이 이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뭐 피해 액수가 얼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실보다 득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발도상국은 어떠냐? 개발도상국도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도 이제 개발도상국 나름인데 큰 개발도상국, 뭐 중국이나 인도는 실이 많죠. 그러나 최빈 개도국들은 아마 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지금 언론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기사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순서는 우선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봐야 되지만 사실상 지금 이걸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제시한 곳은 EU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간헐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그 제도화에 대해서 법안 같은 것들이 제출이 된 바가 있고 아마 EU에 의해서 EU가 이제 이건 실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곳, 그러니까 미국과 EU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국경 조정은 선진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것을 뭐 질에 나서서 할 일은 별로 없는 제도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EU를 보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아직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AM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줄여서 CBA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그냥 CBAM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쟁점 과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나 뭐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소 국경 조정은 탄소 가격제 때문에 발생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탄소 가격제는 이제 뭐냐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생산을 할 때 그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해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배출 주체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탄소 가격제죠. 그래서 이제 이 탄소 가격제의 대표적인 형태는 탄소세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세도 이 탄소 가격제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에너지세 부분이 상당히 큰 나라인데 여하튼 여기 보시면 이제 탄소 가격제 중에 정부가 하는 카본 프라이싱이고 이건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하는 탄소 가격제가 있고요.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명시적, 묵시적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면 전형적인 탄소 가격제의 방법은 여기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있고요. 근데 탄소세가 있고 에너지 텍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흔히 좁게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많이 이제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넓혀 보면 에너지 텍스도 사실은 에너지 텍스도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가격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지금 이제 훨씬 많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46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 정도의 탄소 가격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여기 이제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나라들입니다. 둘 다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죠.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또는 중국과 같이 주나 성별로 하는 국가들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국가들도 있고 EU처럼 EU 차원에서 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 가격을 부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탄소 누출이라는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탄소 누출이라는 걸 여기 빨간 글씨로 보시면 특정 국가 A라고 생각해 보면 생산시설이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비용, 그 나라에서 탄소 가격제를 실시를 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제가 부담이 적은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요. 옮기면 이제 A국에서 발생해야 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해야 될 탄소가 거기서 발생하지 않고 B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소 누출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는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희석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감축하라고 탄소 가격을 매겼는데 감축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옮겨서 계속 배출을 하니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한 이게 적인데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이 기업들이 많은 이제 생산 비용이 부담이 되죠. 탄소 가격이 추가가 되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시설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생산된 것이 이 나라로 수입이 되면 그 탄소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나라와 지불하고 있지 않은 나라 간의 기업 간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만큼 그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 가격을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이죠. 그 형태로 탄소 국경세가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탄소 국경 조정이란 뭐냐? 이 탄소 누출이라는 탄소 가격제에 따라서 발생한 탄소 누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제의 적용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국가 간의 무역에 적용한 것이다. 탄소 가격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리 협정의 골격을 이루는 상향식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국가별로 자기네 형편에 맞게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나라는 강력한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고 어떤 나라는 좀 약한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고 안 실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탄소 국경 조정을 실시하면 모든 나라들이 이제 탄소 가격을 자체적으로 높여야 수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파리 협정을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탄소 누출률이라는 그거를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EU에서 탄소 가격제를 실시해서 탄소를 100톤을 줄였다. 그런데 탄소 누출 때문에 EU에서 생산될 것이 EU 외에서 탄소가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15톤 정도는 늘었다. 외부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는 85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EU에서 100톤이 줄고 15톤이 역외에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탄소 누출률을 15%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트레저 이코노믹스라고, 이거 미국 이제 프랑스 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잡지죠. 일종의 그 잡지라기보다는 이제 어, 어쨌든 프랑스 정부의 어떤 그 입장, 정책적 입장이 잘 드러나는 그런 거를 실는 곳인데, 거기 연구를 보면 세계 탄소 누출률이 5에서 30%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톤을 줄이면 다른 나라에서 5에서 30톤 정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량은 75에서 95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탄소 국경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이후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주도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얘기를 잠시 하고 EU로 넘어가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그동안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세 번의 법안이 이제 그 제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 리버만 워너 법안이 있었고요. 2009년에 왁스만 마키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상원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했고, 입법이 되지 못했고, 최근에 지난 이제 7월입니다. EU의 그 탄소 국경 조정 나온 직후죠. 쿤스 피터스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거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쿤스 피터스는 이제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 쿤스 피터스 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찬성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 요 법안들에 보시면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세 법안 모두 탄소 감축 조치가 없는 나라로부터 미국으로 뭔가가 수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탄소 어, 국경세를 물리든 배출권을 사도록 하든 어쨌든 뭔가 그 비용을, 탄소 가격을 물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적용 대상은 이제 조금씩 법안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산업 부문의 그 생산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면제국에 대한 얘기가 보시면, 미국하고 유사한 감축 조치, 미국하고 유사한 수준의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또 유엔이 정한 최빈 계도국은 면제해 주겠다. 탄소 가격을 물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법안에 따라서는 배출량이 굉장히 약한 적은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미국의 이런 그 이제 쿤스 피터스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여하튼 계속 미국도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최근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1년 통상 아젠다에서도 탄소 국경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고 해서 점점 이 제도의 도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EU 오늘의 이제 주된 주제가 EU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EU의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아까 이제 구 교수님께서 일부 이제 요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는데 발단은 2019년에 유럽 그린딜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탄소 국경 조정 논의가 있었는데 유럽 그린딜에서 그걸 명시를 해요. 유럽 그린딜은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년 대비 55% 줄인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3월에 유럽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U의 CBAM이 WTO 규범에 합치할 것, 또 EU ETS, EU 배출권 거래제죠. 하에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모든 상품에 이 탄소 국경 조정을 적용할 것, 이 두 가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기후법이 통과가 됐었고, 요거죠. 7월 14일 날 Fit for 55 패키지에서 13개의 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BAM 이 법안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1장 36조 5부속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it for 55 패키지의 13개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CBAM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상 품목 면에서 보면은 탄소 누출 규모가 크고 직접 배출량 계산이 용이한 품목에만 우선 시행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게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 5개고 여기에 이제 부속서 1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이제 유럽 의회에서 결정했을 때는 EU ETS에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에 적용해야 돼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실제로는 5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게 된 것은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까? 그 걱정도 했고, 그죠? 또 무역 분쟁, 다른 어떤 제품들에 했을 때 무역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국가는 EU로 대상 품목을 수출한 여개국인데 면제국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영토는 세우타, 멜리아 이거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외부 영토들입니다. 는 면제대로 돼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미확정된 논의 사항입니다만은 추가로 이걸 면제해 주는 국가들로 EU ATS가 제3국에 적용되거나 EU와 제3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EU ETS와 제3국 배출권 거래제가 완전히 연계되는 혹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EU ETS하고 연결되면 우리 면제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이 많이 되는 것인데 수입품이 유래하는 국가에서 보조금 없이 해당 수입품에 지불한 탄소 가격이 EU ETS가 적용되는 제품보다 효과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EU로 수입되는 그 제품을 생산한 생산국에서 상당한 EU가 부과하는 거 못지않은 탄소 가격을 이미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과세 대상은 이제 직접 배출량만 하고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긴데 시간 관계상 간접 배출량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하는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한 개당 가격은 굉장히 변동이 크죠. 왜냐하면은 EU ETS에서의 배출권 가격하고 연동해서 동일한 가격을 물리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EU ETS에서의 그러니까 EU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배출권 가격과 EU CBAM의 인증서 가격이 이제 일치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요 절차를 보시면 수입업자가 5월 31일까지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수입품에 내재된 내재 배출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출량에 따라서 몇 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티피킷을 그 톤만큼 톤 한 1톤당 하나씩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이 필수인데 공인 데이터가 없어서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디폴트 밸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밸류라는 것은 그 수출국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하거나 또는 이제 더 유력하게는 EU 내에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업체들이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10% 기업의 평균치를 요 디폴트 밸류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소규모 기업, 신생 기업일수록 요 내재 배출량에 대한 공인인증기관 검증이 굉장히 어려우면 결국 이 디폴트 밸류를 적용받아서 상당히 많은 그 서티피킷을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차감의 내용을 보면 이제 수입품 원산지에 지불한 탄소 비용을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EU ETS 영내에서 지금 무상할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무상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안 받고 배출권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탄소 가격 지불 안 했는데 왜 수입품에 대해서만 물리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상할당하는 수준만큼은 또 차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제 벌금 같은 게 있고 인증서 한 개당 제출 안 하면 100유로 굉장히 센 벌금을 이제 물리게 돼 있고 벌금을 낸 이후에도 인증서는 또 제출을 하는 것이 유예되지 않게 그냥 어차피 또 제출해야 됩니다. 벌금을 내고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과도 추진 일정을 보면 이제 과도 기간이 2025년까지고 본격 시행이 2026년부터 되고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본격 시행이 되기 앞서서 유럽 의회와 강요 의사의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용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그러나 어쨌든 뭐 그건 이제 그 변경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처하면 되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이거를 2025년으로, 2026년으로 돼 있는데 2025년으로 앞당기는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탄소 누출과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CBAM은 이제 탄소 누출을 감소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소 효과를 보시면은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뭐 한 8% 감소 효과가 있다. 2에서 12%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고 감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부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효과가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일수록 탄소 누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배출이 많으면 탄소 가격을 세게 물리니까 다른 나라로 이제 생산시설을 이동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게 탄소 가격을 물리지 않는 무상할당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무상할당을 하지 않고 유상할당을 했을 때 다른 나라로 가서 탄소 누출이 발생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을 한다든지 두 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 나라는 무료로 해주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탄소 가격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무상할당을 줄이던가 아니면 탄소 국경 조정을 실시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무상할당을 하면 탄소 국경 조정을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유상할당으로 했을 때 탄소 국경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상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탄소 노출을 줄일 수는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기후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할당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상할당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 탄소 누출이 생길 테니까 탄소 국경 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무상할당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 국경 조정을 실시해라. 그러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 가격제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출할 때 EU에다 수출할 때 또는 미국에다 수출할 때 탄소 국경 조정세를 과하게 물리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면 그 부분을 차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탄소 가격제가 경쟁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뭐 기본적인 건 이런 얘기고요. 경험적인 그 얘기, 경험적인 분석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운크타드가 유엔 무역개발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그 탄소 배출량과 탄소 누출 변화를 분석을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뭐냐면 EU 영내에서 탄소 가격이 44%, 탄소 가격을 44달러를 부여할 때가 이제 시나리오 A예요. A-1은 탄소 가격 44달러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해서 수입품에도 그 44달러에 상응하는 걸 CBAM을 적용하는 경우가 A1입니다. B는 88달러의 경우예요. B-1은 88달러 탄소 가격에다가 상응해서 CBAM도 그렇게 하는 이런 경우 네 가지를 이제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EU CBAM이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정부가 별로 없더라. 별로 없더라. 그럼 뭐냐? 니네 기업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탄소 배출에는 별로 기여도 안 하는 제도인데 명분은 탄소 배출에 을 줄이는 글로벌 에미션을 줄인다는 거에 있었지만 사실은 별로 그 효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웅크타드는 약간 개도국의 편에 있는 나라 그런 기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CBAM을 적용했을 때 추가 감축량이 44달러 시나리오에서는 2,700만 톤밖에 안 되고 2,700만 톤이면 우리나라의 배출량이 7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출량이 한 3, 4% 정도밖에 안 되고 세계 배출량의 0.1% 정도밖에 줄이는 효과가 없더라. EU 배출량에 있어서도 0.9%밖에 줄이는 그 효과가 없더라. 44달러의 경우에. 물론 이제 88달러의 경우에 조금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그죠? 여기 2,700만 톤이고 여기는 4,500만 톤이고 뭐 크게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고 대신에 탄소 누출 방지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44달러 시나리오에서는 CBAM을 적용 안 했을 때는 누출률이 13.3인데 CBAM 적용하면 5.2%로 줄어들고 88달러 시나리오에서는 적용 안 했을 때 16.1, 적용했을 때 6.9로 크게 줄어드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감소에는 EU 차원에서 카본 리키지를 줄이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탄소 누출에 미치는 영향이었고요.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런 큰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진국은 별 피해가 안 보네. 오히려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도 좀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6대 수출국이 이제 우리나라는 5대 수출국입니다. EU에 대해서 부담하게 될 CBAM 인증서 비용을 추정한 것이 여기 이제 샌드백 앤 E3G라는 그 싱크탱크에서 추정한 그런 결과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터키만 해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미국은 뭐 절대 규모 면에서는 적지 않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 2026년에 한 얼마입니까? 9,6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3천억. 26년 기준, 2026년에 본격 시행한다고 했으니까요. 2035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4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이거는 이제 CBAM 인증서 구매 비용만 이야기한 거죠. 차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제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증서 부담 비용만으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수출국의 산업 구조, 탄소 가격제 수준, EU ETS가 무상할당해서 나중에 차감해야 되는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그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할 거고, 또 이제 국가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 경로, 간접 경로, 무역 재편 경로가 결합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로라는 건 이제 국내 수출 기업이 CBAM 인증서를 삼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죠, 당연히. 또 간접 경로는 주요 교역국,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EU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가 줄어든다든지 해서 역시 이제 수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탄소 국경세 부담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탄소 가격을 지금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별로 지불하지 있지 않으면 EU에 들어갈 때 탄소 국경세를 우리나라가 훨씬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쳐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 재편 경로는 이제 각 국가가 탄소 가격을 국내에서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실시됐을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변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한국의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개발도상국과 한국에 대한 그 시사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수출에 있어서 160억 달러, 상당히 많죠. 16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20조 원 가까이, 그죠? 20조 원 가까이 된다. 근데 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전체를 얘기해요. 여기 뭐 인도, 중국 뭐 이런 큰 개발도상국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가 나오는 건데, 이제 브랜디나 진머만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LDC, 최빈 개도국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면 탄소 집약도가 높은 품목, EIT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탄소 집약도가 높으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 EIT죠.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지키스탄, 짐바브웨, 모잠비크 이런 나라가 이제 취약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EIT가 해당 국가에서는 고용이나 소득 창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나라 후생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짐머맨 홀츠하우전의 그 얘기를 보면 이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아랍의 특히 걸프 해안 주변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연료 수출국인 카메룬,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볼 것이다. 콩고, 가나, 모로코,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웅크타드의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분석에 이어서 이제 이런 분석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면 EU CBAM이 최빈 개도국과 군서 도서 개도국, 그러니까 SIDS죠. 군서 도서 개도국, 섬나라들 조그만 수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말씀드린 A1, B, B1 이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제시를 한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제 수출량에서 보면은 LDC하고 SIDS 수출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시나리오 A에서는 0.66이면 탄소 0.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나라들을 보면 퍼센트입니다. 요 수출의 퍼센트면 그러니까 EU가 탄소 가격을 44달러를 자체적으로 영내에서 매겼을 때 아시아의 LDC들 그다음에 중앙 남동 아프리카의 그 개발도상국들 그다음에 군소도서국들 서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수출에서의 증감률은 플러스예요. 1.01%, 0.1%고 이렇게 플러스고 CBAM 44달러를 매겼을 때도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면제될 것이기 때문에 면제돼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시면 88달러의 경우에는 더 이제 늘어나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EU 영내에서 탄소 가격이 높으니까 EU에 있는 생산 시설이 이 개도국으로 일부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EU로 가는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88불의 CBAM을 부과했을 때도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최빈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가장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 감소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미국은 일관되게 그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고 EU는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거를 전제를 했을 때에는 아주 어려운 개도국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잘 사는 개도국, 큰 개도국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CO2 감축 효과를 보시면 LDC하고 SIDS CO2 감축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절대 규모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건 이제 100만 톤 단위로 했을 때 그래서 76개국 전체를 합산해도 한국 한 나라의 CO2 감축 효과보다도 적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이제 한국 거를 여기다 이제 비교 관점에서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LDC하고 SID의 실질소득의 경우가 어떻게 변하느냐. 실질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 면제 효과로 인해서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탄소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다가 탄소 가격제 실시의 바탕 위에서 CBAM을 적용했을 때 44불 시나리오에서는 11.3배 정도 늘어날 거다. 증가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저 88불 그 시나리오에서는 8.3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발도상국의 수출이나 소득이나 이런 전반적인 후생에 이 CBAM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웅크타드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개발도상국 최빈 개도국은 이제 올해 뭐 8월 현재 기준으로 봐서 24개국이 유엔이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